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부산시 4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 차라리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경영난을 시민들에게 전가시켰다는 지적,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달 반등에 성공했던 산업 생산과 투자가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경기도 수원과 용인 지역 일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반면에 부산 일부 지역은 해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대체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토부가 지정을 합니다. 금융과 세금, 청약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등 세제가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 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이번에 용인 수지와 기흥구, 수원 팔달구 등 3곳이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되면서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42곳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역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정됐을 텐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 집값이 수지는 8%, 기흥 6%, 팔달구도 4% 올랐습니다. 게다가 어제 착공식을 한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 또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대책이 수혜 지역이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그대로 유지된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부산의 4곳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최근 집값이 안정되고 거래량이 줄어든 곳들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은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부는 신청받은 지 40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과는 달리 해제를 요청했던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는 이들 지역에서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아서 국토부가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경기 남양주도 해제 신청을 냈지만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이른바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지난해 산재불량사업장 전년보다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불량사업장은 모두 1,400곳으로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중대재해나 사망사고, 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산업사고가 난 곳은 71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STX조선해양과 예주종합건설 등 19개 사업장에선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중대재해사업장은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 등 686곳, 산업재해사업장은 56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784곳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광물제품,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75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1,21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엔 130곳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했다는 의미인데요. 고용부는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가운데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지방관서별로 최고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네, 평소에는 잘 눈여겨보지 않지만 연말이 되면 내 퇴직연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중도에 인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후를 위해서 퇴직연금을 붓고 있는데 현 주소를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타기보다는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깨는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약 30% 증가했고 인출 금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집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30대가 46.2%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이 많았습니다. 다른 연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익률도 중도 인출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7.3%인 반면 퇴직연금은 1.9%에 못 미칩니다. 퇴직연금으로 1%대 수익을 가져가기보다 집을 살 때 생긴 대출이자를 갚는 게 이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적립금액은 2016년보다 오히려 2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퇴직연금 제도 개편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새롭게 유입됐습니다. 2017년 제도 변경으로 추가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41만 1,000명이었고 적립 금액은 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입 인원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에 중도 인출 가능성이 있는 목돈, 우리 퇴직연금의 현 주소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2개의 위원회를 거친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정우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본인이 생각하는 구도를 기자들에게 언급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라는 2개의 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식으로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상폭은 물론 금액도 경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구상입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 달에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최저임금 논의 때 새로운 틀에서 시작할 것이란 게 정부의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계산과 관련해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 포함된 데에 경영계에서 반발이 커 내년 1월쯤 이들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이 노사 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네, 카풀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을 논의하려던 사전 간담회가 이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측이 먼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반면 택시업계는 다음 주 월요일 대책회의를 열고 4차 집회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마지막 주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가 0.18%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셋값도 0.06% 하락해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90일,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항공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에는 각각 4억 2천만 원,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2012년 KT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KT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대법원 KT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원 달러, 우리 돈으로 671조 3,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간 수출액이 6천억 원 달러를 돌파한 건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입니다. 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선전이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내년부터는 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는데 이 서민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단 뭐 택시 요금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가 이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주 52시간제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버스 업계들은 예전에는 노동시간에서 예외적인 사업장으로 다뤄졌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졸음운전 등 이제 사고가 난 것 때문에 버스 업계도 더 이상 생명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대로 노동시간 예외 업종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적용 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예전에 한 80시간, 70시간 넘게 일을 하던 관행에서 52시간제로 가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뽑아야 되는 거죠. 내년 뭐 7월까지는 한 7천 명 정도 뽑아야 되고 2021년까지 전체 업종에 적용될 때 가면 16,000명 정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더 뽑는 것은 고용 창출이라 좋은 면도 있겠지만 인건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인건비 부담을 누가 나눠 갖느냐, 나눠서 질 것이냐 하는 건데 업계에서만 뭐 감당하라 그랬을 경우에는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불만이 많을 거고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뭐 인력 창출에 따른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 3년간 뭐 버스 요금이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가 인상 요인들까지 감안해서 예, 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같이 결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버스 회사는 뭐 운영을 보면 민간 회사잖아요. 근데 물론 그들 회사가 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공공 서비스 성격이 강한데 정부의 고민도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간 회사의 어떤 경영난을 요금으로 충당하는 게 맞냐라는 그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광역교통 체계에서는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준공영제라고 해서 광역교통망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으니까 환승 할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승 할인을 보조해주는 그래서 시민들에게서는 요금이 그렇게 갈아탄다고 해서 멀리서 오신다고 해도 더 많은 부담이 안 지게 하기 위해서 그 요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요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민간에서 운영을 하지만 공적인 요소가 가미된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노동시간도 좀 지키기가 쉬워지고 노동 조건도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이런 문제를 조화시키는데 그런 보조금 지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의 경우 아직 경기도도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곧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준공영제가 아닌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 문제에 따른 그래서 노동시간 52시간제 정상화에 따른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나눠서 봐야 되고요. 농어촌에 있어서 이제 뭐 100원 버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52시간제 적용하면 네. 기사를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 그리고 아예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지방, 소도시, 네. 농어촌에 있어서의 운영하는 것 이것을 나눠서 거기는 이제 공영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대처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버스 회사들은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는데 정부가 지원이 따로 없으면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만약에 노선을 줄이게 되면 공공서비스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합리적인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차 간격 이용객이 적은 경우에 배차 네. 간격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합리적 수준에서의 조정이 가미되는 것은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노선이 일방적으로 감축되거나 없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런 52시간제에 따른 인력 충원에 기사를 더 뽑아야 되니까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노선을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비용 부담을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준공영제 방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다라고 했을 때 요금 인상 카드가 이제 가미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계산됐는지가 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칫 이제 사적으로 운영되는 운수업체들의 이윤으로만 돌아가고 시민들의 편의는 오히려 뭐 떨어진다. 이렇다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택시 요금 인상이 항상 택시 기사 처우 개선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네. 시민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던 측면과 같은 그런 결과를 빚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책과 운수업체들이 감당해야 될 수익을 줄이고도 감당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나눠져야 될 부분이 적절하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사실상 이제 버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뭐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고 뭐 봐야 되겠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거는 얼마나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적정한 인상폭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한 제 기억으로 2015년에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택시값이 2013년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물가 인상 요인들이 얼마 정도를 감안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52시간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죠. 또 고용 창출이라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이 들게 마련인데 이 비용이 정부 지원 이것이 이제 운수업계만 별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다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월 8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런 그 지원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못 된다 하는 영역을 얼마나 볼 것이냐. 네. 사실 여력이 있는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데 여력이 없는 지방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정부 지원책으로 다 메울 수 없어서 그다음에 그동안의 물가 인상 요인도 있어서 이걸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내외로 생각하는데 10% 이상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나오고 교수님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인상폭보다는 실제 정해질 요금 인상폭이 더 클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10%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 수준의 밑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기준점이 10% 요금 인상폭 이하로 묶어둘 수 있는 방안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기업들도 이제까지 장시간 노동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도 그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수익 부분을 일정 줄이는지 아니면 그걸 생산성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극복을 하든지 하는 네. 부담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지원책도 이제 월 80만 원 고용 창출할 때 지원하는 것 외에 노선 합리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해결하면서 시민 부담은 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네.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요금 인상과 또 그 인력 채용에 따른 어떤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분담하는 이 두 가지 지원 방안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을 좀 연착륙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예. 향후에 또 버스 회사들이 또 경영난이 또 가중됐다라고 해서 또 지원을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버스 업계의 소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에 더 난맥상이었던 게 예. 많이 중공영제하면서 이제 정리돼 가고 있는 중인데요. 요 속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사실은 중공영제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갈 때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감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난맥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중공영제로 지원을 하는 한에서는 버스 업계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문제다고 생각이 들고 더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데는 좀 더 공영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국내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모두 동반 감소했습니다. 이 경기 지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큰데요.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나온 지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제 산업 생산을 보면 전월 대비 한 0.7%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광공업 생산이 한 1.7% 감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이 이제 한 5.2% 떨어졌고, 이건 이제 반도체 생산이라는 것은 한 7월부터 9월 계속 이제 감소세를 좀 이어오고 있다가 10월에 잠깐 상승했는데 또 다시 이제 떨어진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 전체에 대한 어떤 비관론이 계속 고조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건설 쪽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특히 이제 설비 투자 쪽이 10월 대비 한 5.1%나 줄어들면서 상당히 전반에 좀 시장 전반에 충격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설비 투자도 그렇고 또 생산도 그렇고 이 반도체 부분이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반도체 부분이 사실 우리 산업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의 어떤 부진 우려감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좀 장기화될 우려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글로벌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산업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보고 있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특히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제 D램입니다만 이런 수요가 그동안에 이제 한쪽을 견인했던 게 이제 스마트폰 같은 IT 디바이스들 어떤 기기들이 있었고 또 한 축이라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설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데서 대단히 이제 많은 이제 대량의 반도체를 필요로 해서 그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이제 한국이 크게 누렸던 이런 상황입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부터 중국 전체의 어떤 경기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 상황에다가 반도체 전반적인 어떤 큰 수요처였던 핸드폰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판매도 지금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어떤 반도체의 어떤 수요를 견인할 만한 이런 어떤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산업이 현재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어떤 반도체 수요도 이제 기존보다 감소할 걸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그 한편 이제 소비를 의미하는 이제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는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름세라기보다 약간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수는 대략 이제 전월보다 0.5% 정도 늘어났는데 그 전에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번에 이제 약간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올라갔다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도 유지됐다는데 이제 의미를 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소비 이번 지수를 보면 이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뭐 오락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데 이제 지출하는 부분이 좀 늘었고요. 자동차 같은 어떤 내구재에 대한 어떤 소비가 그러니까 구입이 좀 늘었다는 어떤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의 어떤 추이하고 경기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의 괴리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 하강이 이후에 소비가 그걸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어떤 지수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거나 전월보다 약간 0.5%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생산 그리고 설비 투자와 관련된 지표 이외에 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6개월 이상씩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경기 평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반이 비관론이 우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정말 전후의 최장기 호황을 누렸지만 그것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좀 다다른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충격들이 좀 상당히 크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슈,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소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외적인 경제 환경 이외에 내적인 우리가 또 하나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이런 어떤 문제들을 또 하나 안고 있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설비 투자 등등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좀 미뤄두는 현상이 국내에 특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좀 유보하거나 망설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위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에 목소리도 큰데요. 반면에 기업의 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우려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통과된 개정안, 당초 정부안보다 좀 달라진 내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해서 1990년 이후에 28년 만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당초에는 아무래도 그 처벌 규정이 좀 더 지금보다 입법된 것보다 더 좀 강했었죠.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약화됐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청의 책임 범위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 도급 금지 제한 그러니까 네. 위험이라든지 또 유해한 것을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이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김군이 사망한 사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용규 씨 사망한 사건 이런 어떤 수리 정비 업무라든가 이번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런 어떤 업무 아닙니까? 네. 이런 업무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하고 유해한 이런 업무를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이제 하청에 재하청을 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 나왔던 것보다 줄어들었다 이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처벌 범위가 좀 축소됐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재계의 어떤 주장이 좀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원래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원래 취지는 그래도 많이 살아있다고는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법이 가지는 어떤 의미는 뭐냐면 이번에도 이 노동자를 갖다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 네. 이렇게 이제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노동자라든지 택배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보호가 되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업무. 사실은 이 업무를 어디까지 이제 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을 통해서 정비하고 개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간 것이 좀 미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28년 만에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취지 자체는 공감했을 거고 또 네. 여론을 감안했을 때 사실 야권에서도 사실 강하게 반발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나름 좀 진통을 겪었잖아요. 관련해서 최근에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조국 수석의 어떤 그 국회 출석과 관련해서 맞바꿨다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 해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이 법이 이제 정부안으로 지난달 초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영희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죠. 그래서 19일 날 이제 상정이 됐어요. 그리고 27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연내 처리가 사실 불투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이거와 연계를 시키면서 말이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 수석으로 하여금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피력하면서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라고 지시를 했죠. 네. 31일 날 이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결이 돼서 이 법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반영돼서 통과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김용균법을 여야 합의가 연내 조속히 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31일이죠. 네. 조국 수석이 국회에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출석하기로 한 것이죠. 예. 31일 날. 그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연내 통과가 좀 불투명했다는 거죠. 물론 네. 이것이 그 다음에 내년 가가지고는 통과됐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연내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였고 그래서 조국 수석으로 하여금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고 네. 그것이 이제 극적 타결의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됐죠. 동인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유일하게 이제 반대표를 던졌던 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잖아요.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절차의 어떤 졸속 한 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들었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파장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법이 좀 빠르게 네. 진척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주의 의견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듣고 반영했는가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건 좋은데 지금 네. 이제 도급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을 뒀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네. 사실은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감이 끊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하청을 줘야만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단 말이죠. 조선업 같은 것도 네.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를 하청을 못 주게 하면은 사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기술력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내지는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장에 따라서 네. 좀 다른데 이거를 이제 일률로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가져올 파장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을 자꾸 미루다 보면은 사실은 하세월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위험한 작업을 하청 주던 거를 이제 산해 도급을 금지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이 산해 도급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원청자의 작업장 내에서 하던 작업을 이제 금지시켰다는 건데 그렇죠. 도급을. 그래도 일감이 이렇게 우려하신 대로 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산해 도급만 한정하더라도. 산해 도급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 작업장에 와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금지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내부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외부로는 일감이 덜 나가고 그 안에서 물론 이런 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주들이 비용 어떤 부담을 갖다가 지금 토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력은 채용을 많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산해 도급도 금지하고 그러면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는 안 됐지만 네. 위험의 내주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당초 정부 안보다는 재계 입장이 다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계에서는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에 대해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불만이 좀 있는 거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부분일까요? 그겁니다.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사업주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사업주의 사업장 안에서는 얼마든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법이 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정한 또는 네. 사업주가 지시한 어떤 그런 사업장까지도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과연 거기까지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 방지하는 것은 좋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하청을 못 주게 되면은 내부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위험을 갖다가 최소화한다는 거 이거는 사업주만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네. 근로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관리 감독을 하는 관청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을 오로지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사업장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 관리감독청이 잘못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해놓고서 사고가 터지니까 사업주 니들이 다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도 그 어떤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도 마찬가지고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처벌에 지금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근로자는 사업하다가 다 감방 가라는 얘기 아니냐, 감옥 가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주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만 그것은 3자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업주와 관리감독청 여기가 어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당초 정부 개정 중에서 또 그 관심을 모았던 내용이 이제 처벌 규정, 양벌 규정도 네. 있었지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신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떤 좀 논란거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 작업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로자가 위험할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일일이 어떤 그 보고를 한다든지 뭐 지시를 받아가면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이제 작업 중지는 사실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해도 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그로 인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국 이제 이 김용균 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은 향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번 김용균 법에 대한 통과 의의 그리고 향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지금 어쨌든 처벌을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같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렸고요. 그다음 5년 내 2번 일어나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상당히 이제 그 무겁게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상 범위 확대라든가 그다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이제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지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사실은 처벌만으로는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안전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숙련된 상태에서 일에 투입한다든지 그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저는 사실은 좀 또 걱정되는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입법 포퓰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처벌 규정을 높였으니까 뭐 겁이 나서 잘 지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하력은 뭐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냐면 그것은 법을 지키도록 예방하고 그리고 또 관리 감독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지 사고가 터졌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아까 사업주, 그다음에 관리감독청, 근로자 이래가지고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어제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땅값 공시지가도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되는 보유세도 당연히 오르고요. 그와 연동된 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전해드렸던 조정 대상 지역 추가된 내용과 해제된 지역 관련된 부동산 동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님이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단독주택에 이어서 이제 토지 공시지가도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 당연한 얘기겠죠? 네. 어제도 짚어드렸는데 공시지가 아직도 잘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한 번만 확실히 좀 개념 짚어주시죠. 네, 이 공시지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에서 공시가격을 제곱미터당 면적을 공시하는 건데요. 네. 그 근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한 번씩 고시하는 겁니다. 이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가 전국에 50만 개 필지가 있고요.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를 합니다. 이 50만 개 필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개별 필지를 산정하는데요. 이 개별 필지는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거든요. 기업이나. 이 개별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네. 그 법적 성질이 과세의 기준입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평가해 놓는 게 개별 공시가고 네. 감정평가나 보상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네. 이번에 올라가는 게 개별 공시가가 과세의 기준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 명동이나 홍대 등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권 밀집 지역들의 공시지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토지에 매기는 공시지가고 네.
이 토지 플러스 건물까지 포함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만든 가격이 공시가격입니다. 네. 이 공시가격을 이제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 공시가격은 사무당국에서 과세 기준으로 하는 건데 네. 이번에 그 명동이나 홍대나 상업 밀집 지역 같은 경우 이 공시지가뿐이 아니라 공시가격도 올릴 것 같은데 우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죠. 네. 약 한 5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이 올라가게 되죠. 그 세금이 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네. 이 공시지가의 개별 공시지가는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80~90% 이상 접근해서 현실 가격에 가까이 있고요. 네. 또 중소도시는 한 뭐 60~70% 선. 지방으로 갔을 경우에 농지 같은 경우는 50%가 안 돼요. 네.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낮게 돼 있는데 아마도 도심지의 집가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이걸 현실화시키게 되면은 네. 세금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동이나 네. 이제 홍대 같은 상권의 이제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렇게 오르게 되면 네. 결국 이제 땅 주인, 그 건물주 모두 이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요. 이거 우리가 조세 전가라고 하는데 세금을 올리게 되면 올린 것만큼 월세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너무 대폭 올라가게 되면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월세 가격의 환산율이나 이거를 현재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해놨기 때문에 무리하게 인상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인상될 거는 분명하겠죠. 네. 네. 자, 최근에 이제 뭐 이 공시 가격, 공시 지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네. 따라 나오는 얘기가 이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뭐 보유세 폭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이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서 계속 올라가면 그 정도로 갑작스럽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개별 공시가나 또는 공시가격은 바로 재산세인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제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 40~50% 선인데 이게 올라가서 뭐 100% 이상 올라가는 적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한남동에 있는 신세계모 회장님 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9억에서 올해 275로 59.7%가 오르니까 세금도 59.60% 이상 올라가겠죠. 이게 또 세금이 누진과세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한남동이 워낙 위치가 좋아서인지 몰라도 여러 기업의 회장님들 땅들은 거의 50%에서 6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뿐이 아니라 지방이나 서울 외곽에 있는 땅들도 모두 가격이 올랐다면 모두 가격이 오른 걸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유세는 토지임이 매월 7월 달에 부과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역시 부과되는데 이거 역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좀 다른 얘기로 방금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네. 수원이나 용인 일부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좀 추가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십니까?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제 경기도 수원과 용인의 일부 지역, 우리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는데요. 물론 이제 반대로 부산 같은 경우 4개구를 좀 해제했습니다. 물론 연제구와 해운대구는 놔뒀고요. 네. 이렇게 이제 올린 이유는 아마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인 철도인 GTX라고 있죠. A 노선과 C 노선을 착공하면서 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집가가 올라가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이제 부산시의 4개 지역은 해제됐거든요. 네. 네. 이유는 뭐 집값이 많이 당연하죠. 떨어졌나 보죠. 지금 현재 부산은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네.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거의 뭐 미부장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매장한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2개 지역은 또 해지를 안 했습니다. 이 지역은 네. 아직도 공급 물량이 있는 데다가 부산과 가장 선호하는 지역, 소위 말하는 서울의 강남처럼 부산의 강남이거든요. 네. 연제구나 하양군대구는 해제하지 않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지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